실버 생활의 백과사전 실생 100입니다. 제가 240시간 교육 다 들었는데 왜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요양보호사 시험 접수하러 갔다가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성실하게 교육받고 돈도 내고 시간도 쪼개가면서 준비했는데 응시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교육기관이 이것을 받지 않은 곳이었던 겁니다. 교육비로 쓴 50만 원 넘는 돈도 돈이지만 몇 달 동안 투자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부터 잘못되면 아예 출발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운 좋게 자격증까지 무사히 땄다고 칩시다. 이제 일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월급날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겁니다. 주유수당은요? 4대 보험은요? 퇴직금은요?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 대충 넘겼다는 걸. 아니, 계약서 자체를 제대로 안 썼다는 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손해들이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손해를 보고 계시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또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런 손해들이 처음에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딱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를 알기 위해선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뭘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서에서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뭘 챙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손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한두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손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실제로 손해를 본 분들이 이것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게 바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요한 생활정보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참여해주세요. 숫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요양보호사를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아직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기초부터 설명할지 아니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다룰지 정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겪는 가장 큰 손해입니다. 왜 이게 가장 큰 손해일까요? 교육기관 잘못 선택하면 자격증을 다시 따면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회차에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문제는 다릅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시작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급여는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계약서는요? 나중에 쓰시면 돼요. 또는 일단 일 시작하고 나서 쓰죠. 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십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합니다. 금명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는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주휴수당 따로 안 드려요. 시급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4대 보험은 본인이 원하시면 가입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뒤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요? 저희는 퇴직금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당 몇 시간 일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3년, 5년 일하시다가 퇴직하실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약속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된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 근무 일수, 급여 금액, 급여 지급일, 4대 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지는 건 근로자 쪽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몇 분만 투자해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씩 보관하면 피할 수 있는 손해인데 그걸 안 해서 몇 년 동안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모르고 시작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숫자 240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표준 교육 시간이 240시간이며 올해 1월 기준입니다. 이수앱 40시간이면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받는다고 치면 30일, 한 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말 반, 야간 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객 40시간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 실기, 실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출석을 체크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 시간만큼 추가로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숫자 60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60점입니다.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 둘 다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60점이면 쉽네. 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와 실기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필기에서 70점을 맞아도 실기에서 59점을 맞으면 불합격입니다. 실기에서 90점을 맞아도 필기에서 59점을 맞으면
불합격입니다. 둘 다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열심히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필기시험은 35문항, 실기시험은 45문항, 총 80문항입니다. 필기에서는 최소 21문항 이상, 실기에서는 최소 27문항 이상 맞춰야 60점이 넘습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숫자, 연간 8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한번 따면 평생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격증 자체는 평생 유효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8시간씩입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못 들었는데 매년에 몰아서 들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연도별로 정해진 기한 안에 들어야 합니다. 보수교육 기한을 놓치면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면 그때 가서 신청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올해 교육 안 들었네 라고 깨닫습니다. 그때 가서 교육 신청하려고 하면 이미 마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640시간, 교육 시간을 다 채워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60점, 필기와 실기 둘 다 60점 이상 넘어야 합격입니다. 8시간, 매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자격증을 따는 것부터 막히거나 자격증을 땄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숫자들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 때문에 현장에서 분쟁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지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양보호사면 당연히 주사도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 먹이는 거, 상처 소독하는 거, 이런 건 기본 아니야?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료행위가 뭘까요? 주사 놓기. 이건 의료행위이며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투약, 즉 약을 직접 먹이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약을 준비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떤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판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상처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찰과상 정도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상처의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하고 치료하는 건 의료행위입니다. 그럼 요양보호사는 뭘 하는 건데요?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세수하기, 양치하기,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 보조하기, 화장실 가기, 이동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급자 가족분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혈압약 시간 되시니까 드려주세요. 그리고 당뇨약도 같이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제가 약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혈압이 얼마인지 재보고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애매한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을 드리는 건
일상생활 지원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고 혈압 수치에 따라서 약을 먹일지 말지 판단하는 건 의료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집에 있는 링거 좀 꽂아주세요. 이건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요양보호사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분이 계속 요구하십니다. 아니 간호사 부르면 돈 드는데 요양보호사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간호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뭐하러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부탁해서 했어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의료행위를 한 건 요양보호사 본인이고 그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양보호사분이 수급자 가족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기 어려워서 혈당 측정을 해드렸습니다. 혈당 측정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도 엄밀히는 의료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날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고 요양보호사분은 괜찮은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혈당 쇼크가 올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몇 시간 뒤에 수급자가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가족분들이 요양보호사가 혈당 수치를 보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요양보호사는 혈당 수치를 보고 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착각. 요양보호사는 집안일, 청소, 빨래를 모두 해줘야 한다 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상생활 지원에 청소와 빨래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범위가 있는데 바로 수급자가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입니다. 수급자의 옷과 침구류 빨래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전체를 청소해 주세요. 우리 아들 옷도 같이 빨아주세요. 저녁에 우리 가족 식사도 준비해 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일하고 있고 가족분들이 부탁하시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생각하고 해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 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난번에는 해줬잖아요. 다른 요양보호사는 다 해줬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돌보는 시간보다 집안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정작 수급자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과로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일을 해주는 건 장기요양보험급여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를 위한 보험이며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수급자 가족의 빨래를 해주거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건 보험급여의 범위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착각. 주사 놓기, 투약, 상처 소독 등 의료 행위를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다 입니다. 이건 첫 번째 착각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당뇨 주사 맞는 시간인데 요양보호사님이 놓아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당뇨 주사는 의료 행위이며 간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매일 간호사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건 장기요양보험에 방문간호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가 방문해서 의료행위를 해드리는 서비스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또는 알아도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왜 따로 간호사를 불러야 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거절하면 성의 없다. 일 제대로 안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주자니 불법입니다. 만약 주사를 잘못 놓아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양보호사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족이 시켜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처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상처가 났는데 소독약 좀 발라주세요. 간단한 찰과사 아니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깊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당뇨 환자의 상처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의료적 판단과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냥 소독약만 발라주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 라고 하십니다. 요양보호사가 소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상처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이 상처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동안 소독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양보호사가 소독해줬어요. 요양보호사가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상처를 관리했는가? 왜 가족들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상처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초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악화되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요양보호사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각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족의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수급자 가족분들은 이 경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들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실수들이 발생합니다. 그 실수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59세이십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고 노후 준비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셨습니다. 동네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었는데 김영숙 씨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하셨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교육 아니겠어요? 가까운 데가 좋죠. 교육비도 다른 곳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오, 여기가 제일 싸네? 여기로 해야겠다. 등록금 60만 원을 내고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론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 실기 수업도 빠지지 않으셨고 출석도 완벽하게 채우셨습니다. 240시간 교육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시험만 보면 되는구나. 김영숙 씨는 한 달 동안 기출문제집을 사서 공부하셨습니다. 필기 문제도 풀어보고 실기 문제도 연습하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접수를 하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셨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교육이수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당 교육기관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지? 내가 뭘 잘못 입력했나?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교육기관 이름도 맞고 교육 이수기간도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김영숙 씨는 교육기관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
시험 접수하려고 하는데 교육기관 정보가 안 뜬다고 하는데요. 아, 그게요? 저희가 지금 인가 절차 진행 중이에요. 인가 절차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곧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시험을 못 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가 나오면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김영숙 씨는 불안했지만 기다리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교육기관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인가는 언제 나오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기관에서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직접 교육기관을 찾아가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니 폐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숙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아니, 사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교육기관이 정말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고 폐업을 했고 김영숙 씨가 들은 240시간의 교육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영숙 씨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교육은 다 들었는데요. 교육기관이 인가를 못 받아서요. 그래도 제가 교육을 다 들은 건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60만 원은 돌려받을 수도 없고 교육기관이 폐업했으니까요. 몇 달 동안 투자한 시간도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교육기관을 알아봐야 하고 다시 등록금을 내야 하고 다시 240시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교육기관 고를 때 인가 여부만 확인했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영숙 씨만 이런 실수를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가격, 거리만 보십니다. 어차피 다 같은 교육 아니야? 아닙니다. 인가받은 교육기관과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인가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들어도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인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가받은 교육기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딱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5분을 투자하지 않아서 몇 달, 그리고 6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김영숙 씨는 결국 다른 교육기관을 알아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 목록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 목록에 있는 교육기관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고르셨습니다.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시설도 확인하셨습니다. 교육 일정도 자세히 물어보셨고 환불 규정도 확인하셨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환불이 되나요? 네, 교육 진도에 따라서 환불해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겁니다. 김영숙 씨는 이번에는 7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등록하셨습니다. 첫 번째보다 10만 원 더 비쌌지만 안심하고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240시간 교육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내용도 달랐습니다. 강사님들도 더 전문적이셨고 실습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 제대로 된 교육기관은 이렇게 다르구나. 김영숙 씨는 교육을 다 마치고 시험 접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시고 자격증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교육기관에서 낭비한 시간과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용숙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교육기관 선택할 때 가격만 보지 말고, 거리만 보지 말고, 반드시 인가 여부부터 확인하라고요. 이게 바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교육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시험 응시 자격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시험을 못 보는 겁니다. 교육기간이 몇 달이다 보니까 중간에 개인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집안일이 생기거나 이런저런 일로 하루 이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진 시간을 보충하지 않으면 240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것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출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충 수업이 있나요? 보충 수업은 언제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교육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실수는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일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실수는 더 심각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박명희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요급 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증을 받고 일주일 뒤 동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구직글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매일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박명희 씨는 다음날 바로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님과 면접을 했습니다. 경력은 없으시죠? 네, 이번에 자격증 처음 땄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급여는 월 200만 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주 5일 근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박명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계약서는 안 쓰나? 하지만 나중에 쓰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날부터 박명희 씨는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선배 요양보호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보조하는 법, 화장실 가실 때 도와드리는 법, 체위 변경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박명희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분명히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50만 원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50만 원만 들어왔는데요? 4대 보험료랑 세금 떼고 나면 그 정도 돼요. 4대 보험료가 50만 원씩이나 하나요? 아니, 4대 보험은 본인 부담분만 빠진 거고요. 나머지는 식대랑 기숙사비예요. 예? 식대요? 기숙사비요? 네. 점심 드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숙사에서 주무시잖아요. 박명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식대와 기숙사비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면접 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미리 안 해주셨잖아요. 당연히 식대랑 기숙사비는 내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박명희 씨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구두로만 월 200만 원이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200만 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식대와 기숙사비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당장 그만둘 수도 없었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2달째, 3달째가 지났습니다. 박명희 씨는 계속 월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4번째 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명희 씨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을 못 나갔습니다. 그달 급여를 받았는데 120만 원이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급여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일주일 빠지셨잖아요. 그만큼 빼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도 급여를 깎나요? 당연하죠. 일 안 하셨으니까 급여를 못 드리죠. 연차는요? 병가는요? 연차요? 저희는 연차 없어요. 박명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입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도 애매하고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병가를 쓸 수 있는지도 모르고 4대 보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박명희 씨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되어 있었는데 가입 금액이 이상했습니다. 월 2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월 15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건강보험도 확인해보니 마찬가지로 15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원장님이 4대 보험 신고를 할 때 실제 급여가 아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4대 보험료는 급여 금액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급여가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지고 사업주 부담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당장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바로 근로자한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박명희 씨는 원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이상한데요? 실제 급여로 신고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요?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다음 달부터 수정할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명희 씨는 결국 6개월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원장님,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요? 저희는 퇴직금 없어요. 예? 제가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나와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명희 씨가 만약 1년 이상 일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무 기간을 증명할 서류, 급여 금액을 증명할 서류도 없습니다. 4대 보험 신고 금액도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설령 퇴직금을 받는다 해도 1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명희 씨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봤습니다. 급여도 제대로 못 받았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연차도 없고 병가도 없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 모든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박명희 씨는 지금 다른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썼습니다.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근무 일수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급여 월 210만 원, 세전금액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 가입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계산 방식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식대, 회사 부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숙사비, 무료 제공,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 확인하고 나서 박명희 씨가 물어봤습니다. 이 계약서 제가 한부 보관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원본은 저희가 보관하고 사본 한부 드릴게요. 박명희 씨는 그 계약서를 집에 가져와서 파일에 잘 보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계약서가 증거가 되니까요. 지금 박명희 씨는 매월 정확하게 21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첫 직장에서 받던 150만 원보다 30만 원이 더 많습니다. 4대 보험도 210만 원 기준으로 제대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연차도 1년 근무 후 15일이 생겼고 병가도 쓸 수 있습니다. 1년 후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직장 다닐 때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손해를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그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쓰시고 한자 한자 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물어보시고 본인 한부 꼭 챙기시라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로 흔한 실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중에 임금 분쟁이 생기고 4대 보험 문제가 생기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을 믿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관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뢰와 계약은 별개입니다. 서로를 믿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게 나중에 서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는지,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발생하는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씩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인증 여부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이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저렴해도 인증받지 않은 교육기관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인증받은 교육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이렇게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십시오. 교육기관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요양보호사교육원과 서울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다른 곳입니다. 한 글자 차이로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은 5분이면 됩니다. 딱 5분 투자하시면 몇 달 날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 교육 등록 전에 교육비, 환불 규정, 교육 일정 꼼꼼히 확인하기. 교육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환불이 되나요?
몇 퍼센트 환불되나요?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해두십시오. 실제로 교육을 시작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을 끝까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육 일정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이론 수업은 언제 하나요? 실기 수업은 언제 하나요? 실습은 어디서 하나요? 주말반도 있나요? 야간반도 있나요? 부모님의 생활 패턴에 맞는 일정인지 확인하십시오. 무리한 일정으로 시작했다가 출석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접수 기간과 시험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알람 설정하기. 요양보호사 시험은 1년에 4번 정도 있습니다. 대략 3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매번 똑같은 게 아닙니다. 회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시험 일정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험 일정만 확인하시면 안 되고 접수 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험 접수는 보통 시험일 한 달 전쯤 시작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접수를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회차 시험을 못 봅니다. 다음 회차까지 또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 시작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핸드폰 알람도 설정해 두십시오.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시작하는 날 바로 하십시오. 네 번째, 요양보호사 취업 전 근로계약서 내용을 한 줄씩 읽고 이해하기.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이제 일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나중에 쓰면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합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일단 일 시작하고 나중에 쓰죠. 바쁘니까 다음에 쓰죠.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구하십시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일 시작하기 전에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서를 받으셨으면 한 줄 한 줄 다 읽으십시오. 대충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조건 명시 여부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무시간입니다. 일일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협의,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 근무 일수입니다.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급여입니다. 월 21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전인지 세후인지도 확인하십시오. 보통은 세전 금액을 적습니다. 월 2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하고 나면 보통 15%에서 20% 정도 줄어듭니다. 21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대략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넷째, 급여 지급일입니다. 매월 25일.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월말. 이렇게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월말이 28일인지 30일인지 31일인지 매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4대 보험 가입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4대 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 가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섯째,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도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런 식으로요. 이 항목들이 다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다시 쓰라고 요구하십시오.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기. 자격증을 땄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8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을 몰아서 들을 수도 있고 4시간씩 이틀에 나눠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일정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그 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요양기관에서 단체로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 확인하십시오.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거라면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보통 연초에 그해 교육 일정이 나옵니다. 1월이나 2월에 확인하셔서 미리 신청해 두십시오. 연말에 가서 올해 교육 안 들었네 라고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신청하려고 하면 이미 마감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무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기십시오. 이 6가지 체크리스트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 준비 중이신 분들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일하고 계신 분들은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 확인하십시오. 하나씩 체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확인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려면 다른 제도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뭔지, 장기요양 등급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족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답을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 장기요양 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서 알아야 할 다른 제도들을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려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이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가 누구인지,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모든 게 장기요양보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제도,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 뭐냐면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이런 것들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혼자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화장실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옷 갈아입는 것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 여부, 재활 필요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 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거의 와상 상태이거나 중증 치매 상태입니다. 5등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태입니다.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 중에서 신체 기능은 괜찮은데 인지 기능만 떨어진 경우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도와드리는 서비스, 요양원에 입소하는 서비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 이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나 가족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4등급인데 하루에 몇 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제도,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셨으면 이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이 뭐냐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을 해드립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요양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이 뭐냐면 장기 요양보험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선택하시면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줍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면 한 달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 이 한도 시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오늘 시간 좀 더 있어주세요 라고 하실 때 설명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 한도 시간이 거의 다 찼습니다. 더 이용하시면 초과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제도,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 뭐냐면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매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를 이동시키다가 실수로 넘어뜨려서 골절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데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요양기관에서 단체로 가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 확인하십시오. 요양기관에서 가입해 주는 거라면 보험증권을 받아서 확인하십시오.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개인이 가입해야 하는 거라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가입하십시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내해 줍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제도, 실업급여 신청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건강 문제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권고사직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자진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 문제, 가족 간병, 이런 것들입니다. 퇴직을 하시게 되면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입니다.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 줍니다. 회사가 발급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1일 66,000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뀌니까 신청하실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십시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4가지 제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기요양 등급 신청,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배상책임보험 가입, 실업급여 신청. 이 제도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모르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수급자마다 상태가 다르고 필요한 케어가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릅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기본을 알고 시작하시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알고 시작하시면 손해를 피할 수 있고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시작하시면 당하는 겁니다. 교육비 날리고 시간 날리고 임금 못 받고 4대 보험 못 받고 퇴직금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메모하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교육기관 인증 여부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꼭 서면으로 쓰세요. 4대 보험 가입 확인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험은 필기와 실기 각각 60점 이상 넘어야 하고 매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240, 60, 8입니다. 이 숫자들 중 하나라도 놓치면 자격증을 따지 못하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교육기관은 반드시 인가받은 곳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교육비 날리고 임금 못 받고 노후보장 못 받습니다. 셋째,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수급자 가족의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3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안 하면 왜 불리할까요? 교육기관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하면 몇 달 후에 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교육비 60만 원과 몇 달의 시간이 날아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쓰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임금 분쟁이 생깁니다. 그때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됩니다. 손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커집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취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습니다.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를 못 합니다. 이 손해는 평생 갑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비슷한 정보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공식 기준인가? 요양보호사든 다른 자격증이든 정부 지원제도든 어떤 정보를 보시든 간에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 이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할 때 그게 공식 기준인가요? 라고 물으십시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공식 기준이 아니면 믿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경험담일 수도 있고 예전 기준일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요양보호사 관련 공식 기준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세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 관련 공식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관련 공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만 지키시면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준비하시거나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손해 없이 권리 지키면서 제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내용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생백이었습니다.